저는 지금까지 결혼에는 조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가족을 이루는 일에 조건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제게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보다도 나와 잘 맞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다 보니 연애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맞는 사람에게 끌리더라고요. 가치관이 통하면 대화도 잘 통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는데 훨씬 깊이가 생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언제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가 제겐 더 중요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던 분 역시 그런 분이었어요. 저와 가치관이 잘 맞았고 조건보다는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만남은 우연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콜라보 전시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찾았지만 그 사람은 유독 제 작품 앞에 조용히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그분을 오래 지켜보게 되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지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게 생각보다는요, 그냥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다시 제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요소가 다 갖춰진 그림이었지만 말씀처럼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림을 바라보는 그분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마치 제 그림을 완성시켜줄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림 앞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그림인 줄도 모르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던 그 사람과 저는 처음 만남부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이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분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술을 하는 저와는 분야도 일상도 달랐지만 말이 참 잘 통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결혼에는 조건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는 걸요. 만약 조건을 따졌다면 이렇게 깊이 있는 분을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는 제게 조심스럽게 청혼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포즈는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이었고 앞으로 그려갈 우리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인생의 색을 입히며 하나의 그림을 함께 그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기에 결혼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고 많이 떨렸어요.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지요. 자기 많이 긴장했어?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 우리 부모님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실 거야.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래도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걱정 마. 부모님도 분명 자기를 좋아하실 거야.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예비 신랑을 따라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였지만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그 앞의 상가, 정돈된 분위기가 부모님들이 지내시기엔 나쁘지 않겠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예비 시댁은 따뜻하고 정갈한 분위기였어요.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져서인지 전혀 낡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늑하고 잘 가꾸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네, 생각보다 가까운 것 같아요. 다행이네. 여기가 주말엔 많이 막혀서 걱정했거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이렇게 보니 정말 자랑할 만하네.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여긴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아, 예쁜 꽃이네. 꽃 받아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아무튼 정말 고마워. 예비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집 분위기처럼 저를 포근하게 맞아주시고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예비 신랑이 말했던 것처럼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둘이 함께 그려갈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고 함께 걸어가며 그림처럼 아름다운 삶을 그려나가길 기대했어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처럼 연애를 안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짝을 데려올 줄은 몰랐네. 말씀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 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희 처음 만난 것도 제 전시회에서 그림을 한참 바라보는 모습에 반해서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어머, 그림을 잘 그리나 보네. 그럼 어디에서 그림을 그려? 회사에 다니는 거야? 아니요, 따로 회사를 다니지는 않고 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 그림만 그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 유명한 작가인가 보다. 뉴스 보니까 요즘은 그림도 비싸다던데. 유명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다행히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어서 전시도 계속하고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림에 대해 잘 모르신다며 저희 일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제 생활이 어른들께는 낯설 수 있다는 생각에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림이라는 공통의 인연으로 예비 신랑과 이어졌기에 어머님께서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게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릴 정도면 일찍부터 시작했나 봐. 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도 오래 지원해 주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아낌없이 응원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대학에서 그림을 가르친 적 있고 지금도 작품 활동하고 전시회도 열며 지내고 있어요. 지원을 잘 받았다니 다행이네. 우리는 애들 어릴 때 이 집으로 이사 왔거든. 지금이야 40평대 아파트가 많지만 그 당시엔 이 동네에서 보기 드물었어. 그래서 아파트가 처음 들어섰을 때는 누가 이 집에 사나 궁금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지. 예비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저보다는 본인의 집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네 자랑으로 들렸지만 이야기 속에는 이 집에 대한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비 신랑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삶의 기반을 마련해 오셨는지도 느껴졌습니다. 오면서 보니 상가도 잘 되어 있어서 살기 좋아 보였어요. 상가는 아파트면 다 있지. 그래서 다들 아파트에 사는 거야. 편하니까.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아파트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네, 여태까지는 계속 빌라에서만 살아왔어요. 제가 빌라에 산다고 말씀드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아오셔서인지 빌라 생활이 어떤지 쉽게 상상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역시 아파트는 낯선 공간이었기에 아파트 생활의 장점을 듣는 것이 오히려 흥미로웠습니다. 단지 내 상가처럼 편리한 환경은 부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이 작은 차이가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번지게 될 줄은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시댁에서의 첫 만남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인사 다녀온 건 어땠어? 반겨주셨어? 집안 분위기도 좋고 어머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 우리 딸을 좋게 봐주셨다니 정말 감사하네.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 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따뜻했고 저도 시댁의 좋은 모습을 보고 와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하지만 그 시각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에 남자친구가 또다시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했고 제가 방문했더니 먼저 결혼한 남동생 부부도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고 남자들이 커피를 사오겠다고 밖으로 나간 사이 저는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기도 전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 아까부터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이놈이 이제야 결혼한다고 하더니 데려온 사람이 고작 그런 사람이야. 왜요?
혹시 아까 그 언니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애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런가 예민해 보여. 게다가 여태 빌라에서 살았대잖아. 그런 상황인데도 회사도 안 다니고 그냥 그림만 그리며 부모 등골 휘게 하고 살았던 거야.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집안 차이를 이유로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예비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부추기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그냥 따로 결혼하고 연 끊고 사는 커플도 많던데요. 나중에 아주버님도 그렇게 하시면 어쩌시려고요? 그건 걱정 마라. 나도 방법은 있으니까.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 듯한 말투였지만 속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저에게서 결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듯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도 시댁에서 불러주시면 내가 잘해서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제사 자리에도 초대받았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는 집에서 제사도 안 지내봤니? 네, 지내긴 했지만 사실 음식 준비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요. 여태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어머님의 반응에 예비 동서는 곁에서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게 뭐, 집도 넓어야 제사도 지내고 그러죠. 제가 아는 사람도 빌라에 사는데 좁아서 제사 한 번 지내려면 완전 난리래요. 음식도 그냥 사서 한다더라고요. 사서 하면 정성이 없잖니. 제사 음식은 정성이지. 두 사람의 그 말들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시댁의 제사 문화도 어머니와 동서의 손발이 척척 맞는 모습도 제게는 생소하고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따뜻하고 정겨운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집에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어머님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저기 다 쓴 것들 정리해서 베란다에 좀 내놔라. 네, 어머님. 거기 아니고 저쪽이 베란다예요. 빌라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없어서 헷갈리시죠? 여기는 다용도실이라고 부르고 저쪽이 진짜 베란다예요. 아, 그렇군요. 헷갈릴 수도 있죠. 빌라에 살다 보니 아무래도 집 구조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빌라는 거실 앞에 베란다가 없는 거예요? 네, 저희 집은 거실 앞에는 없어요. 확실히 다르긴 하겠어요. 아파트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니 더 그러시겠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하긴 이런 비싼 아파트는 상상도 못 해봤겠죠? 그 순간 묘한 찜찜함이 가슴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예비 동서의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공간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도 어딘지 모르게 처음에 따뜻함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비 동서처럼 손이 빠른 것도 아니고 제사 준비가 익숙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애써 노력했습니다. 돌아가면 음식도 배우고 제사 준비도 익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래서 신부 수업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결혼하면 함께 어울릴 가족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너는 뭐 타러 왔니? 내일 출근하려면 힘들 텐데. 저도 이제는 참석해야죠.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 같아서요. 오늘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제가 어설퍼서 어머님과 동서분이 더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림 그려야 하는 손이니까 아꼈어요. 그 말에 웃음보다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예비 동서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먼저 조상들 모시는 일이니 제사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결혼하기 전인데도 일부러 온 거고 저도 함께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 예쁘게 봐주세요. 그 말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하루 서운했던 말들이 모두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이유였고 결혼을 서두르고 싶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 제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비 신랑은 자신도 잘 가지 않는다며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참석하고 싶다 말했고 남자친구 역시도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해하며 저를 더욱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에 더 크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차에 짐 좀 실을게. 추우니까 조금 있다가 내려와. 그러지 말고 같이 가. 예비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짐을 먼저 옮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함께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추우니 조금 있다가 나오라고 말렸죠. 그래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리 중이신 예비 시어머니를 도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 이러시다가 진짜 결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니? 절대 그냥 두면 안 되지. 제사까지 계속 오는 거 보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혼 전에 제사 준비시키면 못하겠다고 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우리 아들까지 불러들여? 아주 여우야 여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사에 참석한 진짜 이유는 결혼 전에 함께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오해받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자기가 싫다는 소리는 하기 싫으니까 괜히 아주버님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싸우고 안 오지. 근데 얘는 아주 능글맞게 와서 분위기 파악부터 하더라니까. 예비 동서와 예비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승낙까지 받았고 당연히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는데 그 모든 게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오늘의 제사 참석조차 저를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다가간 제 마음은 무시당했고 저는 그저 눈치 빠른 여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적당히 알아서 떨어져 나갈 줄 알았더니 불려시한테 제대로 걸렸구나. 제가 이 아파트가 10억짜리라고 했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니까요. 이미 다 알아보고 달라붙은 거죠. 당연하지. 지금까지 빌라에만 살았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탐나지 않겠어? 그들의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가난을 탓했고 직업을 비하했고 진심을 조롱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젠 더는 지켜볼 수 없더라고요. 두 분 지금 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주방 입구에 서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너 아직 안 갔니? 어머님이 말씀하신 10억짜리 아파트를 탐낸다는 불려시 그게 아마도 저인가 봐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잠시 비쳤지만 곧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어디서 그렇게 못 배운 티나게 남의 얘기를 몰래 듣고 있어?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 저를 겨우 그렇게 보셨던 건가요? 평소 같았으면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연히 듣게 되었고 들었다면 모른 척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떠올랐어요. 그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어머니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되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어머님께서 그저 실수였다고 말해주시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감정에 앞섰거나 오해였다고 부드럽게 돌려주시길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자. 너는 우리 집안 보면서 아무것도 안 느껴져? 제가 대체 뭘 느껴야 하나요? 얘 좀 봐라. 이렇게 뻔뻔하니까 우리 아들이 홀랑 넘어가지.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이 집을 노리고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셨습니다. 제가 왜요? 설마 제가 어머님 댁을 탐내겠어요? 여태 빌라만 살다 보니 이런 아파트를 보고 눈이 뒤집힌 거지. 그러니까 제사 자리까지 꾸역꾸역 와서 어떻게든 한몫 챙기려는 거잖아. 그런 속셈 모를 줄 알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생각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한다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사는 빌라는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빌라가 아닙니다. 그래, 빌라가 다 거기서 거기지. 신축이라 이거야? 너도 없이 살아봐서 개 중에는 좀 나은 게 있어 보이나 본데. 어쨌든 알아서 내 아들이랑 헤어져라.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깊게 날카롭게 박히더라고요. 어머님, 설사 제가 정말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빌라에 산다고 해도 고작 이런 아파트를 탐내지는 않아요. 뭐? 고작 이런 아파트? 이 오래되고 교통도 불편한 아파트를 제가 왜 탐내야 하죠? 게다가 10억밖에 안 하는 이 아파트를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을 입에 담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고 상처는 억제할 수 없는 말로 흘러나왔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이고, 내가 살다 이런 철없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예비 시어머니는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예비 동서는 곁에 바짝 붙어 제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진짜 말을 어쩜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필 그때 예비 신랑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굳어진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저도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고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 역시 수백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참았어야 했을까?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나? 하지만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오해는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자기가 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어머님이랑 동서가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 나보고 어머님 아파트를 욕심내서 제사까지 따라온 거라든지 빌라에 살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떼어놓으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 나를 완전 불려시처럼 재산 노리고 따라온 사람으로 만들었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만 그렇게 말씀드린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예비 신랑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도 경솔했어.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고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 그만해. 뭐? 어머님, 말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엄마 핑계 대지 마. 예비 신랑은 마침내 큰 소리로 말했고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일들을 참으며 오해를 풀고자 애써왔던 제 마음은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동서의 차별적인 말들, 억지 주장들에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편이 되어야 할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예비 신랑과 저 사이에 단단했던 매듭이 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무엇을 말해도 이 사람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을 거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본 결혼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예비 신랑은 제가 믿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그 말은 단순한 시간을 갖자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고 다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단지 너무 갑작스럽게 끝내기엔 억울함이 남았을 뿐이었죠.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본 엄마는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남자친구네 다녀온다더니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나 이 결혼 안 할까 봐.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오늘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가 제게 했던 말들, 그리고 예비 신랑의 반응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자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걸 그냥 그렇게 듣고만 왔어? 아니, 나도 결국엔 참지 못하고 말했어. 참다 그렇게 말한 건데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 그래. 원래 그런 순간에 진심이 드러나는 거야.
결혼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얽혀 있으니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아닌 너와 함께할 사람 하나만큼은 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줘야 해.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 엄마의 말에 저는 그동안 애써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실망했고 무엇보다 믿었던 제 마음이 무너졌다는 데서 오는 상실감이 컸어요. 결혼할 마음은 이제 없어졌어. 그런데 그냥 이렇게 끝내자니 너무 억울해.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며칠 뒤에 예비 시댁 식구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처음엔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고는 결혼도 안 시킬 건데 못하러 얼굴을 보냐며 거절하셨지만 엄마가 몇 번을 설득하셔서 결국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를 함께 모시러 갔어요. 뭘 만나서까지 이야기하겠대? 중요한 얘기면 어른들끼리 얼굴 보고 해야지. 맞아요. 그 좁은 빌라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그냥 어머님 댁으로 오시라고 하지. 그래, 빌라에서 뭘 하겠다고 그래? 이참에 확실히 정리해야지. 그들이 차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도착할 집 앞에서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집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기라고? 아니, 잘못 온 거 아니니?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들이 제 차를 알아보고 정중히 인사하고 차단기가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힌 채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감을 잡으신 듯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10억짜리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 빌라였습니다. 두 분은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네?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이곳은 보안구역이라 방문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 저희는 그저 사돈댁에 왔는데요. 네, 방문 목적과 상관없이 입주민이 아니라면 외부인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어머님, 저희 빌라 단지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번거롭더라도 협조 부탁드릴게요. 동서 뭐해? 얼른 신분증 드려. 예비 동서는 제 눈치를 살피며 주섬주섬 신분증을 꺼냈고 저는 로비로 안내하며 게스트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사돈댁에 왔다며 으스대듯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저는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자랑하던 아파트를 누군가 탐낼 거라 믿었던 그 좁은 시야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전에는 결혼도 반대하시고 오늘도 굳이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던 분이 이렇게 오시자마자 사돈댁이라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 역시 말보다 현실이 더 강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게스트 등록을 마치고 다시 제 차를 타고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빌라에만 살아서 그런지 주변에 상가도 없고 뭐 하나 하려면 이렇게 차로 다녀야 해서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빌라라니까 좀. 아버님 아파트는 오래되고 교통도 불편하긴 해도 상가가 있어서 참 좋아 보였어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둘러보셨습니다. 고급스럽게 설계된 단지,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 외관부터 단단한 인상을 주는 건물들. 예비 시어머니의 입을 막은 건 제가 아니라 그 풍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낫다던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이 풍경 앞에서 괜히 말로 실랑이를 벌였던 지난 날이 허탈해지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저는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를 먼저 내려드렸습니다. 집 호수는 301호예요. 저는 주차하고 바로 올라갈게요. 두 사람은 제가 빠지고 나서 그제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대체 뭐야? 이게 빌라가 맞아? 고급 빌라 그런 건가 봐. 제가 왜 이런 데 살아? 빌라에 산다며? 평생 빌라에서만 살았다며?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단지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평생 살아왔다는 말이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그제서야 자신이 무시했던 빌라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느끼시는 듯 했죠.
주차를 하고 돌아와 보니 역시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님, 엘리베이터가 안 오네요. 그럴 리가. 로비에서 받은 게스트 카드를 쓰셔야죠. 그러라고 드린 건데요. 아가,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쉽지 않네. 그렇죠. 아무래도 빌라여서요. 아파트랑은 다르니까 좀 불편하죠? 아니, 불편하긴. 그 뭐냐? 보안이 아주 철저하네. 그 순간 예비 동서는 그동안 부르지 않던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분들이셨구나.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바로 우리 집 문이 보였고 엄마가 환하게 문을 열어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닙니다. 따님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저희 집이 다 좋은데 손님이 오시면 로비 등록을 꼭 해야 해서 좀 번거롭긴 해요. 저희야 익숙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불편해하실 수도 있죠. 아니요, 아니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는 두 분을 거실로 안내하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한강뷰가 보이는 큰 창 앞에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계셨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놓인 소파에 앉으며 내심 놀란 마음을 감추려 애쓰시는 표정이 역력했죠. 차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는 그냥 커피면 됩니다. 저도요.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커피잔 앞에서 잔뜩 움츠러든 두 사람의 모습은 그동안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드세요. 저희 애가 평생 이렇게 살아서요. 처음 예비 시댁에 다녀왔을 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럴 수 있죠. 댁이 어느 동네라고 하셨죠? 몇 번 가본 적 없는 동네라 세상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딸아이가 선택한 결혼이라 지켜보려 했습니다. 아, 네. 게다가 40평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시기에 준비가 제대로 되는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말은 안 했지만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부인께서 결혼을 반대하신다니 어찌나 다행인지요.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고 예비 동서가 급히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반대라기보다는 집안 분위기가 달라서 좀. 아, 그런 말씀이셨군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들은 말과는 조금 다르네요. 엄마는 단호하고도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결국 집안과 집안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집보다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신뢰입니다. 저희는 그 신뢰가 깨졌다고 느꼈어요. 엄마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마침내 저를 바라보며 말하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반대했다고 그래? 반대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반대하셨죠. 아니면 왜 그랬을까요? 내 집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냐고 하셨잖아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던졌던 그 말을 고스란히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집을 보고 뭐 느껴지시는 건 없으세요? 순간 거실 안에 공기가 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말보다 풍경이, 설명보다 현실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자리였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이토록 극명하게 바뀐 태도와 당황한 표정은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에 힘이 실리려면 그 말을 뒷받침해줄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제가 예비 시댁에서 아무리 진심을 전하려 해도 들으려 하지 않던 말들이 이제는 단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들 만큼 현실은 충분히 말하고 있었죠.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는 애써 담담한 척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희 둘 사이는 아무 문제 없이 좋잖니. 우리 아들 봐서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날 일 이후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어요. 다행히 어머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됐네요. 그건 내가 아들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으셨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낸 건 파혼 이야기를 어른들끼리 만나서 확실히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아직 아이들이 마음의 정리를 못했는데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건 좀. 저희 아이는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냈습니다.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에 힘을 실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파혼은 어머님 때문이에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짝을 맺어주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으니 자신의 행동으로 좋은 결혼이 깨졌다는 걸 평생 마음에 담고 사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조용하고도 단호한 복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어요. 관계를 틀어놓은 것도 다시 잊지 못하게 만든 것도 결국 스스로였기 때문이죠. 저는 마지막까지 예의를 다해 현관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제가 문을 닫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결혼 상대가 이런 집안이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테지요. 그동안 자신이 쏟아냈던 얕은 말들과 오만한 태도들이 떠오르며 후회가 몰려온 듯 복도에서 들리는 그분의 흐느낌이 저희 집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터폰을 켰고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우리 집 앞에 계셔. 모셔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왜 거기에 계셔? 오늘 어른들끼리 파혼 얘기한다고 오셨어. 그날 일 때문에. 파혼? 그걸 왜? 설마 나 모르게? 예비 신랑은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된 듯 조용해졌고 제가 주소를 보내줬더니 얼마 후에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복도에 앉아 계신 예비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왜 오셨어요? 나는 그냥 어떻게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저희 파혼시키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이제 와서 뭘 다시 얘기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완전 끝났다고요. 예비 신랑의 냉랭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땅을 치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흐느끼셨습니다. 본인 손으로 아들의 결혼을 망쳤다는 자책감. 그 아들마저 자신을 원망하는 현실은 아마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도 없겠지요. 그와 반대로 저는 오히려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것만 최고라 믿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시댁이라는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저를 지켜주지 못한 예비 신랑의 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던 것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결혼이란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가족, 가치관까지 함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이제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부디 그 선택에 신중을 거듭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여정이니까요.